네, 안녕하세요. 유젤라 TV. 오늘은 울산 방송국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한 달 만에 뵙겠습니다. 생각브릿지 선생님을 모시고 초등학생 글쓰기. 네, 오늘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 맡은 무대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더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키면 다 한다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치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 글쓰기, 네, 너무 어렵죠. 우리, 초등학생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생각이 많은 것 같고. 우린 어제도 좀 글쓰기를 꺼적꺼적 그려봤는데, 이건 글쓰기가 아니다. 낙서도 아니다. 이건 뭘까? 이 생각으로 책을, 접었거든요. 네. 과연 아이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시면서 너무 그쵸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저의 글쓰기를 한번 제가 보내드리죠. 아, 네. 오늘 카톡이 여러 번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조금 지금 이제 학기가 시작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제 제일 고민하시는 것들이, 우리 애들 한글 어떡하지? 얼마 전에 제가 또 어떤 학부모님들 만나보니까, 1학년인데 아직 글을 몰라서 교실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방과후가 시작됐는데 방과후 교실을 엄마가 알려주고 싶은데 음악실 하면 음악실을 몰라서 알려줄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거기. 요즘 거의 다 글자를 알고 학교간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아 기관들, 그쵸, 유치원에서 이제 학습을 해주면 그런 것들에서 이제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라서 좀 잘하는 친구가 있고 또 아닌 친구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 그리고 또 유치원 같은 경우도 올해 조금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막 들쑥날쑥한 것도 조금 있었고. 맞구나. 여튼 그런 여러한 상황들 때문에서 지금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한글을 모르는 친구가 실제로 되게 많다고 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왜 EBS에서 이 핫한 프로그램 하지 않았습니까? 엄마들 사이에서는 되게 핫하더라고요. 당신의 문해력이란 프로 혹시 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거기에 문해력? 네, 문해 아니죠. 문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문해력. 우리가 떨어져가지고 맞아. 제가. 우리가 늘 느끼지 않는 내 뇌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네, 이거는 이제 문해력, 문자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인데 처음에 패널들이 나왔을 때 인상적인 게 뭐냐면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 링크를 공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시험을 쳐보고 저랑 같이 한 독서 모임 이제 멤버십들도 이제 시험을 쳐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시험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이 뭐 어떤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문서들 아니면 철도청에서 뭐 표를 예매할 때 몇 프로 할인 이런 것들이 된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만날 수 있는 글인데 그걸 해석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이제 나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링크거든요. 필요하시면 제가 걸어드리겠습니다. 꼭 걸어주세요. 네네네. 아니 진짜 특정 분야 우리가 모르는 분야들은 진짜 그 까만 게 글자지. 특히 세금 관련된 고지서 왔을 때 까만 게 글자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 관련해서 올 때. 우리 핸드폰 계약서 쓸 때 절대 안 읽어보잖아요. 그게 나의 조건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문해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면들을 내가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접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책 보고 덮는 이유가 저희하고 똑같은 거예요. 몰라서. 그 외적으로 또 마케팅도 이용하잖아. 네.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돋보기로 봐야 되는 글씨로 어려운 용어로 마케팅이자 일종의 보지 말고 사인해. 그렇죠. 거기에 우리는 또 알면서 낚이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튼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문해력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낱말을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문장을 이해할 수 없어서 수업 시간에 이제 잠을 잔다든지 포기해 버린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쭉 다루고 있다. 맨 마지막에 이제 해결이라고 내놓은 것이 초등 저학년 아이 아니면 7세 이런 아이들하고 낭독하는 훈련. 근데 어렸을 때 아이들은 실제로 문장을 읽어낸 것을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하는 걸 설명하는 거 정도까지가 실제로 진짜 제일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점검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데 점검 작업보다는 학교에서 숙제로 내니까 오늘 몇
권, 그쵸? 거기에 한 줄 느낀 점 이래야 되니까 이게 책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이 책을 다 읽고 내용을 이해했는가에 다 대한 이해했는지. 물음표라는 거죠. 물론 안 읽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아이가 그게 능력이 될 만큼일까에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래서 소리 내서 읽는 활동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왜 일명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정말 하기 싫은데 그죠? 초등학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때 바른 생활을 할 때 선생님들이 되게 이렇게 세워서 낭독하는 걸 많이 시켰어요. 그런 기억 없으세요? 지금은 안 하나요? 번호대로 날짜 따라 번호 그렇죠. 해가지고 오늘 몇 읽고, 번, 예. 그러면 오늘 26일이면 26번, 자, 오늘 뭐 페이지 읽어보자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는 중학교 때도 많이 그랬던 것 같거든요. 대부분 선생님 오늘 몇 번, 늘 날짜 며칠 이러고 그 사람이 항상 그 페이지를 읽었어요. 정말 싫어 그 날짜. 학교 안 가고 싶었어. 그래도 읽는 거 괜찮아요. 시험 치고 이럴 때 막. 수학 앞에 몇 번 나와 풀어 이러면 맞아, 완전 그런 거 정말 싫은데 여튼 그렇게 해서 낭독을 되게 많이 시켰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도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엔 초등학생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낭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도 별로 없지만 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저기 칠판에 판서하는 걸 그대로 노트에 뺏겨 썼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노트 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아이들은 노트 필기를 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어요. 선생님도 첫째 칠판에 쓰지 않으시고 대부분이 TV로 다 하시게 맞아요. 되고 아이들도 거기에 적힌 답을 이렇게 뺏겨 쓰는 형태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소리내서 읽을 일도 별로 없고 그거를 내 노트에 쓸 일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훈련이 덜 되는 것이 1번이에요. 노트를 가져간 지 한 달 됐는데 2줄 써왔나? 학교 가서 쓰는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심각해. 네네네. 맞아요. 그죠? 알림장도 아이들이 알림장을 쓰게 하지만 알림장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대부분 부모님께 안내를 해줘요. 클래스팅에 그냥 올라와요. 네. 쓰지 않아요. 그렇죠. 심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아이들 삶을 봐도 소리 내서 글을 읽거나 글을 받아 쓰거나 이걸 엄마에게 전달하거나 해서 내가 챙겨와야 되는 이 모든 활동이 실제로 문해력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문자를 읽고 해석해서 내가 행동을 해내는 거. 이걸 할 수 있는 빈도가 상황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는 걸 어디 가서 이제 학원을 가는 또 거죠. 학원으로 가죠. 너무 디지털화돼서 오히려 그렇죠. 학원 가서 아날로그식으로 배워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진짜 아날로그예요. 딱 보면 이제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무조건 책을 읽혀요. 이제 얇은 책은 다 같이 읽고 두꺼운 책은 중요한 파트들만 이제 같이 한 페이지씩 다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가. 줄거리를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난 다음에 말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이제 생각을 한 것들 쭉 얘기하고 난 이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연필을 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네. 네네. 책의 내용을 읽고 본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가 한번 점검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연필을 든다는 말인 거죠. 읽고 말로 표현하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쓰기로 들어간다. 그렇죠. 네. 이게 되지 않는 글쓰기는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연필은 줬지만 쓸 거리가 없이 써라고 하면 어떻게 써요? 제가 오늘 김치볶음밥 할 건데 김치만 딱 주고 볶으라 해도 볶을 수는 있죠.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료가 풍성히 들어가 그 맛을 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 재료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글쓰기에 들어가서 그 작업한 것을 문자바로 바꿔서 정리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작업들이 되려면 첫째 이제 글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적어도 받아쓰기 정도는 돼야 요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지금 1학년 들어오는 어머니들이 문의가 오시긴 하는데 저는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글쓰기가 원활해질 때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활해지지 않을 때는 그 친구는 쓰는데도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쉬운데 글 쓰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면 기술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심도 있는 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글 쓰는 작업들이 좀 될 때 한 보내주셔야 1학년 2학기?
네, 가을 그렇죠. 그래서 넘어서 제가 여름 방학 지나면 보내주세요.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수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한테 힘듦으로 다가와 버리면 이제 배우는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 보내고 어려우니까. 싶다. 여기 그렇죠. 멀지만 여기 보내고 싶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집에서 그런 작업들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저희 딸하고 저는 작년 여름 방학부터 이제 읽고 쓰기 이제 읽고 요약은 아니고 읽고 자기 생각하는 걸 쓰는 걸 해봤는데 한계가 있긴 있는데 혼자 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그다 또 엄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으면서 동네 애들 내가 끌어모아가지고 안 재미있는 거 혼자 그냥 과제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충분히 이게 동화책 읽고 아니면 흔히 늘 보는 그 겨울왕국 엘사 이거 가지고도 재밌게 이야기하고 쓸 수 있는데 엄마가 해버리면 그것도 숙제같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 방금 멀지만 보내고 싶네요. 멀지만. 동네 아이들 모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일반 엄마들이 할 수 있을까요? 괜찮은 것 할 수 있어요.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기초 작업을 하는 건 엄마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해요. 그래서 기관을 보낸다 하지만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책을 읽은 걸 이야기 나누고 문자와 바꾸는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질적인 걸 올리는 역할들은 학원에서 와야 되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아이와 같이 책을 소리내서 읽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 남는 낱말 뽑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낱말로 우리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 할 수 있죠. 우리 그게 안 되죠. 오늘 실컷 놀고 얘기했으니까 적어봐. 이렇게 되죠. 낱말 뽑기 네. 괜찮네요. 낱말 뽑아서 그걸 이 친구 하나씩 뽑은 걸 연결해서 문장 만드는 거. 그렇죠. 여기 소스인데 드리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글쓰기는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가 한 편으로 쓴 논문처럼 쓰는 글만을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차후 정말 아이가 생각이 깊어지고 내 것이 생겼을 때 그 작업이 들어가지, 그전에는 생각을 깊어지게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계속 활성화시켜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이해했는가, 있는 낱말을 내가 중요하다고 뽑을 수 있는가? 그 뽑은 걸로 내가 진짜 이해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가?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낱말의 뜻을 이해했다는 의미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미가 통하지 않는 낱말을 가지고 의미를 통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연결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아졌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작업들을 하시면 글쓰기는 그냥 나중에 저절로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소리내서 읽는 거, 네, 소리내서 읽고 읽은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요약할 수 있는가. 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요약하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일단 책을 읽고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가장 좀 첫 번째 단계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소리내서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아이는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좀 인지하면서 말고. 읽는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에 읽혀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오늘 하루.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건 어른들도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해보면 책 내용을 다 이해했지만 읽을 때 쭉 못 읽고 이렇게 말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이렇더라고요. 네, 그거가 이제 소리내서 읽는 거에 대한 언어의 유창성을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성인도 훈련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우리가 뭐 제가 지금 어른이라고서 축구를 처음 하는데 잘 차겠습니까? 똑같죠. 소리내서 책을 낭독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인지하시고 소리내서 유창하게 내가 좀 부드럽게 읽어낼 수 있는 단계인가. 그러면 내가 눈과 생각과 소리가 이 모든 것이 함께 합의돼서 따라간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해지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읽게 되면 책의 내용을 인지를 거의 좀 잘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점검하는 작업이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설명할 수 있다면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본인의 요약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저학년의 경우는 일단 첫 단계는 소리내서 읽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이해했는가 점검이라는 건 약간 토론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토론도 가능하지만 본인이 내용의 맥락을 꿰고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거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 네, 이야기 글이라 하면 이야기 글은 주인공 중심으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의 맥락을 잡고 있다는 건 줄거리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 성인도 어렵다. 우리가 드라마 본 거는 그죠. 엄청 얘기할 수 있는데 소설책
뭐 하나 좀 조금 어려운 거 읽으면 줄거리 얘기가 안 되네. 그렇죠. 그래도 아이들은 책이 얇으니까 얘기할 수 근데 있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애들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단계의 책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학년별 도서가 아니고 맞춤형 도서가 되는 난이도를 거죠. 맞춰서 아이에게. 그렇죠. 본인이 어렵게 느껴지면 우리도 하기 싫잖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제가 시집 와가지고 요리하는데 떡볶이 할 수 있지만 그 궁중 요리 이런 거 하라고 주면 맞아요. 떡볶이 못하죠. 못한 사람도 많죠. 라면도 못 끓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처럼 설명되어져 있는 라면도 못 끓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라면 정도는 설명이 되어 있으면 끓일 수 있는 아이한테는 그 정도 되는 책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쉽게 읽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자기도 뭐가 되냐면 성취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책이 좀 재밌어져요. 우리가 뭐든지 그렇죠. 못하면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건 좀 재밌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어깨에 이제 힘이 이렇게 딱 들어가죠.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조금 어려운 게 아이들의 난이도는 부모의 욕망인 것 같거든요. 그게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엄마가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난이도를 정하고 그 난이도에 맞는 책을 막 들여와요. 아이들은 죽어버리지 이미.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일 연령대에는 이걸 읽어내야 맞아요. 되고 이게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아이에 따라 다른데 자꾸 이제 뭐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용 베스트셀러 뭐 고학년용 나눠져 있으니까 1, 2학년 엄마들이 자꾸 필독서 그걸 이런 거. 갖다가 자꾸 들이미니까 아이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이마다 읽는 수준이 다른데 그거인 것 같긴 해요. 네. 쉬운 방법은 하나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 딸은 나도 보니까 5, 6세용 잘 읽어요. 네. 4, 5세용 내지 이런 거. 제일 괜찮다고 쉬운가 봐. 생각하는데 저는. 네, 괜찮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쉬운 걸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쉬운 거 지겹잖아요. 지겹죠. 그러면 어려운 거 가고 싶잖아요. 그때를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엄마의 욕망은 아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넘겨주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본인이 솔직히 처음에 할 때 숙제와 같은 일들일 수 있는데 내가 받은 선택권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데 괜찮아. 해볼만 한데 만만해 보여야 되거든요. 어렵지 않고. 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책이 좀 만만해 보여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책이 근데 저는 이렇게 권해도 봤는데요. 추천을 이렇게 해봤어요. 한 3개월 지나면 엄마들이 다시 난이도를 2에서 10으로 올려버려요. 맞네요. 그게 네. 엄마 본인의 열등감이 거기에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본인의 열등감이 아이가 난이도가 낮아지면 내가 열등감이 있는데 나를 드러내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아이한테 책의 난이도 올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문제다. 동일시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쵸. 우리 아이의 실력이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않을까. 그것도 있고 좀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어쨌든 좀 그 쉬운 책을 좀 접하면서 좀 잘 읽어 나가고 행복해하고 하니까 엄마들은 그 진도를 확 올리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못 따라갈 걸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면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전 이런 경우도 봤어요. 뭐 초등학교는 열심히 놀린다 이래가지고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내다가 갑자기 6학년 됐으니까 주 5일 학원을 보내.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거기 계세요. 어떡해요. 멀리 안 계셨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워밍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 1, 2회로 가다가 아이가 조금씩 이제 좀 숙달이 되고 할만하지 싶을 때 3회, 그 다음에 5회 올려야 되는데 너 이제 내년 중학생이니까 올해 바짝 해야 돼.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정말 애한테 힘든 부분을 주는 것 같아요. 공부는 나한테 너무 큰 어려운 부분이다. 할만한 애가 아닌 것 같아요. 책이든 공부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론은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선, 그 정도 선을 이제 캐치하고 그보다 약간 난이도 어렵게. 그러면 이제 학습이 되거든요. 네,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늘 똑같은 거에서 만만해 보이는 것만 하면 실력은 늘진 않거든요. 그때 약간 어려운 정도. 그거를 이제 캐치하는 게 그게 이제 힘들 엄마의 것 같아요. 능력인 네. 거죠. 오늘 교수님 준비하신 자료도 많으시다면서요? 네. 우리 갈 길이 멀죠? 네. 네, 그러네요. 그것도 이야기하고 들어보고 싶네요. 30분. 네. 저 자료 한번 보내주시죠. 네, 제가 자료기도 하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네.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도 드리는 팁인데, 학교에서 왜 그 책을 읽고 나면 한 문장 자기 느낀 점 쓰는 거 네.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 애들 왜냐면 일기 쓰는 것도 힘들고, 독서로 쓰면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안 주려고 한 줄 자기 느낀 점 쓰는 란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방법인데, 그 한 줄을
질문으로 써보시면 엄청 효과가 있어요. 누가 질문을? 아이가 책에 질문을 하는 거죠. 괜찮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애가 말하지 않았는데 책을 여러 번 들여다봐요. 부담도 덜 되겠는데요? 없는 느낌 막 끄집어내라는 것보다 질문. 책에 내용이 있는 거니까. 퀴즈를 해도 되고 그냥 본인이 상상의 나를 펼쳐서 되는 질문도 괜찮고 무엇이든. 아니 선생님 느낌을 적으로 하면 꼭 뭐를 시작해서 뭐뭐이다라고 끝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너무 혁신적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이는 부담은 좀 덜 돼요. 그런데 책을 반복해서 봐요. 진짜 한번 시켜보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 내가 쓰는 건 한 줄이에요. 쓰는 양은 적게 느껴지죠. 그런지 책을 여러 번 봐야 돼요. 뭘 할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책에 진짜 팁이다. 네, 눈을 두고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여러 번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더 여러 번 보는 효과도 있고 거기에서 질문을 찾았다는 얘기는 내가 적어도 이건 하나 기억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죠. 작년에 제가 잠깐 그 방법을 한 번씩 써보다가 그냥 말았어요. 어떤 동화책을 한 오세용 읽었나? 노랑 병아리는 노랑색이다. 호랑나비는 무슨 색깔일까? 하여튼 그랬나? 하여튼 그런 비슷한 질문을 그냥 질문하라니 뭐 노랑 병아리는 노랑색이다. 호랑나비는 무슨 색깔일까요? 이렇게 호랑색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게 질문을 노랑 병아리는 무슨 색깔일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얘는 늘 만들더라고요. 뭐 괜찮죠. 원론적인 질문이에요. 노란색이 왜 뭐 노란색일까? 너무 구체적인 왜 뭐 의자에는 뭐 몇 페이지의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아 있을까? 뭐 이런 그런 걸 하길래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우리 학교 가면 시험 치는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 독서 골든벨 그런 시험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아 그런데 맞아요. 진행해야 진짜요? 되는구나. 네, 독서 골든벨 그게 나와요. 내용에서 그때 만난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이거 나오잖아요. 오, 그럼 그냥 그렇게 진행을 네, 하다 보면 하다 보다가 엄마가 근데 만약에 그때 갑자기 파란 병아리가 와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엄마가 질문해 보시는 거죠. 옆에서 살짝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듣다 보면 본인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와요. 우리가 정말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는 거에서 바탕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사이트로 들었던 것들이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질문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진행하시면서 두시면서 엄마가 옆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엄마가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죠. 그럼 그런 걸 여러 번 듣다 보면 나도 그런 질문이 나가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질문이 네, 만드는 정말 것은 중요한 팁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학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친구여서 작년 1학년을 이제 통째로 날려버린 친구들이죠. 그랬던 친구들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 만든 걸 가져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희 학원에 온 지 이제 딱 한 달 됐어요. 책 2권 이제 수업을 했던 친구인데 이런 질문을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봄이는 학교에서 가는 봄 소풍을 갈 때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만들었어요. 내용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아이가 요 정도 문장을 질문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코칭하는 건 없습니다. 네. 저는 대부분 아이들이 만들어 놓고 못 만들 때 이제 좀 도와주기도 하고 맞춤법만 주지 저학년 아이들은 되게 손을 대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만든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버스가 내리막길을 갈 때 빠르게 내려가 버스 앞에 있는 위에 부딪힌 것은 무엇인가요?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버스 지금 못 앞에 알아듣겠네. 있는 버스 위에 있는 것과 부딪힌 것은 무엇인가요? 썼는데 제가 글씨를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열심히 썼는데. 뚜껑인가? 뭐지? 네. 천장인가? 또 하나는 뭐냐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동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대부분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거나 문제집에서 나오는 문장에 대한 질문이 요 정도 난이도예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런데 그 난이도를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역인 거죠. 그 정도가 이렇게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이런 것들이 모이면 자기 글을 요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이 질문 내용을 적고 본인이 답할 수 있나요? 네.
체크를 아이들은 하죠. 답할 수 있는 내용 정도만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이제 질문의 유형 중에서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내용 질문이라는 겁니다. 내용을 얼마만큼 인지할 수 있는가는 퀴즈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기는 이렇게 각자 만들고 책에다 체크를 다 해둬요. 답이. 그리고 나서 옆에 친구들하고 질문을 돌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만든 걸 내가 풀어보는 거고 이 오, 친구가 만든 질문을 재밌겠다. 제가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퀴즈인데 되게 재밌어해요. 애들이 질문하면 어렵지만 퀴즈하면 또 유달리 재밌어해요. 그리고 그쵸. 내가 만든 걸 이 친구가 풀었는데 얼만큼 맞췄는 걸 맞춰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퀴즈 골든벨 괜찮겠네. 네네. 근데 그걸 누군가 주는 걸 답만 써보는 형태가 아니고 내가 출제자가 돼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 봐요. 문제를 문제를 출제자. 그렇죠. 문제를 우리가 뭐 시험을 치거나 할 때 출제자의 의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출제자가 안 돼 보니까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학년은 이렇게 하지만 큰 아이들은 이제 질문을 만들면 맥락이 안 맞는 질문들이 있어요. 아니면 질문에 오류가 있는 게 있거나 그러면 그 질문을 잡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묻죠. 자, 출제자님 의도하신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답이 이거인 것 같은데 출제자 의도에 합한 겁니까? 하면 사실은 이런 생각에서 질문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수정해서 다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질문을 다시 수정해서 주면 답하고 질문이 맞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시선을 출제자로 가져오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답은 문제를 낼 수 있는 정도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관점은 당연히 생기겠죠. 네. 내가 질문하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질문하지는 않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질문자가 그러니까 답을 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내는 출제자 관점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질문하기 훈련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뭐 진짜 어릴 때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혼나죠. 그렇죠. 말 꺼내면 안 되고 말 대답하면 안 되고 질문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우리가 인식을 하기를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배운다라고 인식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인식을 하는 게 좀 내가 학습은 배운다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인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끄집어내는 작업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것과 내 것과 엮어서 끄집어내는 작업이 실제로 학습인데 그래서 습이 들어가자 습이.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익히는 것만 하니까 꺼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안에 작업을 울컥 넣어놓고 그렇죠. 삼켜놓고 꺼내는 걸 훈련할 시간이 없는 꺼내는 거냐. 훈련이 참 잘 안 되는 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없을까요?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집에 오면 네. 학원 숙제하면 참. 끝이에요. 네. 습을 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교육이 다 밀어 넣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어디를 갔다 저희 학원에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학원 어디 갔다 왔어? 물으면 뭐 수학학원 다녀서 수학에서 뭐 했어? 그러면 뭐 문제만 잔뜩 그러면 문제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 풀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래요. 문제는 풀었는데 내가 푼 문제가 어느 파트인지 무엇을 담고 있는 파트인지를 몰라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풀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다. 네, 그러니까 주어진 과제를 늘 수행해내는 것만 느끼지 그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수행을 하는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서 내가 뭘 하고 왔는데 그에 대해서 질문하면 얘기를 못하는 애들 대부분 많아요. 제가 애들이 뭐 한 명, 두 명씩 오면 늘 그런 걸 묻거든요. 오늘 어느 뭐 피아노 갔다 피아노 어디 갔다 피아노에서 오늘 어떤 파트를 쳤어? 뭐 체르니 30이랑 체르니 30이 어떤 부분을 쳤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냥 가서 주어진 과제를 늘 수행하고 온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네. 예,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요 질문은 이제 저희 학원에 온 지 한 달 된 친구예요. 근데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이 친구는 한 6개월 정도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만든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월월 씨의 가족은 왜 월월 씨를 바닷가에 버렸나요? 버린 이유를 모르는 거죠. 아까는 퀴즈였다면 이거는 무엇인가요? 왜 버렸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 의문. 느껴지시나요? 왜 버리게 되었는지 이유를 찾아서 문장을 써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아빠의 회사가 바뀌어서 함께 이사를 갔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아까 그 질문은 단답형으로 그러니까 단어만 찾아내는 질문이었다면 이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찾아내는 형태로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문장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왜라는 질문은 이유를 묻는 거라서 올라가. 무엇이랑 왜랑은 또 난이 다른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월월씨는 어떻게 의리의리한 집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적인 걸 물어보는 질문. 그래서 질문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내용 질문에서 이유 질문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질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한 단계 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만드는 질문이 상상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책 안에서 내용을 조금 상상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내용에서 의리의리한 계집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버려져 가지고 주인한테 그래서 집이 없던 걔였는데 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뭐 내가 의리의리한 계집을 지어서 그 계집에 이제 인간이 새를 들어오게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되게 재밌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이제 동물을 이렇게 유기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조금 하고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자면 만약에 그 주인이 착해가지고 이 개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이제 질문해 보는 게 상상 질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 만약에 이렇게 상황을 이제 달리 상상해 보는 거죠. 거기 안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책을 읽고 나면 얻는 교훈 같은 거 있죠. 만약에 너가 그 개 주인이었다면 너는 개를 버렸을까? 어떠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너는 버렸을 것 같아?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버리지 않았을 거다. 다른 집에 뭐 분양을 줬을 거다. 나는 그래도 버리지 않고 뭐 이 보호소 같은 데 보냈을 거다. 그러면 왜 그런 데 보낼 것 같아? 물으면 내가 버려도 생명이기 때문에 얘를 버려서 죽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곳에 보내서 다른 사람이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보다 해서 훨씬 나은데요. 순수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하게 나온 말들이 생명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안의 내용에서 나의 생각을 끄집어내 볼 수 있는 상상에서 나를 펼쳐볼 수 있는 데서 그리고 본인이 정리해서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내에게 적용해 보는 거. 이게 느낀 점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느낀 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항상 느낀 점을 쓰라면 이렇게 참 재밌었다, 뭐 즐거웠다, 감동적이었다 이런 것만 느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느낀 점. 느꼈다라는 거에 뭐 초점을 이거가 자꾸 되게 맞추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낀 점을 너무 모한대니까 뭘 느낀지 애들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몇 가지 팁을 주면서 그 좀 같이 질문을 해야만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느낀 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주인공의 질문을 던져보든지 상황에 던져봤을 때 내가 느껴지는 것들인데 느낀 점이 다양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은 쌤 느낀 점이 없어요. 이렇게가 더 많아요. 네네. 그런데 봤어요. 오늘 느낀 점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 맞아. 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질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낀 점이 없어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 입장도 되어보지 않았는데 무슨 느낀 점이 있겠어요. 상상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활자만 있게 되면 상상이 없죠.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리기 때문에 저희 딸도 해보면 어떤 게 생각나 이러면 전 느낀 점보다는 생각나 하면 보통 이렇게 그 보통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 생각 없다는 보통. 그러니까 활자만 있는 독서는 느낌 말 그대로 느낌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읽은 내용에 질문을 던져봐야 내 생각이라는 게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추론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질문의 단계들 제일 구체적인 단계 무엇, 그다음 왜, 그다음 어떻게, 그다음 만약에까지가 추상적 사고가 쭉 올라가는 단계네요. 굉장히 이 엄마들이 안내하기에 요거 기준으로 해서 안내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우리도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팁을 주면서 이 이야기를 유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되게 괜찮은 정말 좋은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네. 훨씬 더 잘합니다.